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공인인증서 법령 한손 노트. 자, 그럼 오늘은 그 73쪽이죠. 73쪽에 8번 외국인 등의 신고 내용 제출을 구합니다. 자, 지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별도 관리 들어가죠.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요, 우리 신고관청이에요. 이 신고관청은 요 사실을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이라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분기마다 갑니다.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월이에요. 1월 내에 이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제출해 주면요,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자에게 1월입니다. 1월 내에 제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바로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1월입니다. 1월 내 시도지사에게 내주면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1월 내에 내주게 돼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지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분기 끝난 날로부터 1월이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숫자 1월 1월이다.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이거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제 등의 신고는 역시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죠. 그러니까 30일 내 해제 신고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 해제 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무이지 개공은 해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개공은.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해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만약에 해제를 했다, 그러면 해제가 이루어진 때 해제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제 신고는 30일 내에 하게 돼 있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검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 필증이 나가기 전이든 후든 관계가 없는데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의 주체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검증의 주체는 신고관청이 해야 합니다. 이건 신고관청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비교 가격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정보 체계예요. 그래서 검증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을 우리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죠. 그리고 검증을 신고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고관청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해 주는데, 이것은 날짜 기한이 없고요. 이것은 세무서장이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주체 신고관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별도로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의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사본 같은 걸 내지 않는 거예요. 지들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야, 진짜 이 금액 거래했는지 한번 계약서 보자, 또는 통장 산문 한번 보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는 신고관청이 일단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반 사실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대해 당연히 고발 통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요, 그 우리 조사기관이 조사를 할 때요, 야, 계약서 한번 보자, 통장사문 한번 보자, 이랬어요. 이때 참고인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이거 통장사문 보자겠는데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거 아예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계약서 요구했어요. 대금 외의 자료죠. 계약서 제출 요구했잖아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재 부분에서 다시 다루는데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쫙 모아가지고, 이게 매월 1회요. 월 1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월 1회 하라고 못을 박아놨죠. 근데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월 1회 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한이 없습니다. 그럼 왜 시도의사만 국장한테 이렇게 보고하는데 월 1회로 못을 박아놨을까? 안 할까봐. 안 할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국장한테 보고는 월 1회는 꼭 해줘야 된다.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조사는 할 수 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정정 변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정정은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경우죠.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요걸 주의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때 경면상만 정정이 가능한데, 요 정정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요게 느낌이 팍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정정이 안 된다. 그럼 부동산 거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로 기억하세요. 정정이 안 되는 거. 그럼 그 위의 것은 된다. 그러면 누가 거래 당사자 개공입니다. 그들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안 됩니다. 근데요,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안 되는데 이때 당사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되죠. 이게 당사자 성명, 주민번호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명이 잘못돼 있다, 주민등록부가 잘못돼 있다. 그럼 잘못돼 있으면 요게 잘못돼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잘못돼 있으면 이건 재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정이 안 돼요. 근데 주소나 전화번호가 잘못돼 있다,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돼 있다, 이때는 정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재지는 절대 정정이 안 돼요. 물건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의 종류라,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지목, 면적, 대지권의 비율, 거래 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정정이 되겠죠. 소재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일이죠. 이건 절대 정정, 변경 다 안 되고요. 얼마에? 실제 거래 금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나 이제 개공에 중개거래였다면 전화번호라든가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가 잘못되어 있다?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정정 신청 방법은 지금 신고필증의 정정사항을 직접 수정합니다. 직접. 그래서 이거는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서식이 없고 신고필증의 잘못된 내용을 직접 수정한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전화번호, 이게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단독 정정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해서 정정 신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필증에 전자문서 직접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잘못된 내용 직접 수정해요. 그리고 이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번호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단독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한다.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려워하시는데 암기사항 때문에 돼요. 안 되는 것들로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요. 자, 이번엔 이제 변경이에요. 그럼 변경신고인데 요 변경신고는 신고필증 다 제대로 나왔고 신고도 제대로 했어요. 근데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신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요것은 변경신고사항으로 기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변경신고사항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 제도가 왜 들어왔냐면요. 이게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금일을 3월 31일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거래가액은 10억이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매도인 쪽에서 돈이 급히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매수인한테 그랬던 겁니다. 야, 3월 10월까지 잔금을 쳐주면 내가 대금에 1,000만 원 깎아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인 쪽에서 3월 10월에 잔금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신고한 내용 중에 잔금일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실제 거래액도 9억 9천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재신고를 해야 되는 스타가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 변경신고사항에 실제 거래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 가격에 변경신고가 됩니다.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요것도 당연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래 가격, 잔금 지급일 역시 병렬 신고된다. 도입 취지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돼요. 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매수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공동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 매수했는데 일부 매수인을 제외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됩니다. 단 제외만 돼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일부 매수인의 변경이 되는데 제외만 된다. 그러면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꺼내 갖고 왔고요, 칠판을.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A, B, C가 공동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A 지분 3분의 1, B도 지분이 3분의 1, C도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 D를 추가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를 D로 교체한다. 안 됩니다. 그럼 빼는 것만 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공동 매수인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변경만 된다. 그러면 결국은 C를 빼버렸다. 그러면 지분이 바뀌죠. 그러니까 거래 지분의 변경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의 변경 신고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번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외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1번지, 2번지, 3번지 거래했다고 신고했어요. 면적은 1번지도 100제곱미터, 2번지도 100제곱미터, 3번지도 100제곱미터를 신고했는데 요거 부동산 중에 일부를 제외시킨다. 그러면 4번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지를 4번지로 교체합니다. 역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외만 된다. 빼는 것만. 그럼 보세요. 이거 3번지를 빼버리면 면적이 바뀌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 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할 때 조건기한도 바뀔 수 있죠. 매수인이나 물건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신고 사항은 절대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야,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은 거고, 다수 물건 거래한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제외,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제외, 이건 됩니다. 추가 교체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안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거를 꼭 이해해 두시고, 그렇다면 매수인을 빼버리면 지분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빼버린다면 면적이 바뀌어요. 이때 조건기한도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면적이 잘못돼 있다. 그럼 이건 정정이죠. 면적이 변경돼 버리면 변경 신고예요. 거래 지분이 잘못돼 있다? 그럼 이때는 정정이에요. 근데 거래 지분이 바뀌었다. 변경됐다. 그럼 변경 신고 사항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변경 신고는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서란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변경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면적의 변경이 없는데 실제 금액만 바뀌었다고 변경 신고했어요. 그럼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사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변경이 없이 실제 거래 금액만 변경 신고했다. 그러면 변경 신고 들어간다.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었어요.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 공급계약이었다. 그럼 이때는 단독으로 분양가격이라든가 선택품목, 그러니까 옵션이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경됐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변경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정과 변경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22회, 24회, 30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재에 대한 사항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주죠.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세 가지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5%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금액이 큰 거 있죠. 요걸로 먼저 기하고 나머지는 다 500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는 금액이 꽤 커 보이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부르겠어요. 즉, 야, 통장 사본 한번 보자. 이렇게 거래했는데, 요거 15개 거래했다고 그러는데, 통장 사본 한번 보자 했어요. 그러면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부르겠다?
3천만 원 이하예요. 근데 대금 외 자료 있죠.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가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거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든가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라고 부른다 했고, 그럼 이거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럼 이것도 3천만 원 이하 그랬으니까 기준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금액이 있는데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기준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했죠. 근데 요거는 금액이 크니까 5분의 1이라는 거, 요거 한 번쯤 꼭 기억을 해두세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5%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것은 거짓 신고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이든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든 이건 5%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것도 기준금액의 5분의 1이죠.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 이하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제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고요. 대금 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대금 자료 제출 요구 불응은 3천만 원 이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했어요. 요구, 조장, 방조. 그럼 5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요것이 안자요예요. 자냐? 안자요.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3천만 원 이하와 5% 이하를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한테 과태료 때렸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며칠 내? 10일이죠. 10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10일짜리 이제 주요한 10일은 숫자 1남편 뒤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모두 암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한다. 왜? 원래는 이게 가중처벌하라고 통보해 줬거든요. 우린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이행이나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보해 줬던 건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우리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절대 가중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 알려줍니다. 며칠 알려주라고요? 10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볼까요? 그럼 이제 과태료 내용을 다 봤고요. 자진신고 감면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자가 자진신고했어요. 그럼 과태료를 면제 감경을 해줍니다. 이거는 28회 때 지문 하나 외에는 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장이나 신고관청이 조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들이 조사기관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 자진신고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면제해버립니다. 공동신고의 경우, 이제 공동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해도 이제 감경 면제를 해주는데, 어쨌든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면제예요. 근데 조사가 시작된 후였어요. 최초의 단독 자진신고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 증거자료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50%는 깎아줍니다. 감경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기를 잡고요. 그럼 어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했을 때 과태료 감경 면제를 해줄까? 이 부분인데, 그러면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 조장, 방조했거나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라든가 외국인 신고 위반자, 이거 다 포함인데 안 되는 자로 기억하세요. 자진신고 감경 면제가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자료 요구에 불응한 자 있죠. 이 자는 과태료 감경 면제 해줄 일이 없죠. 야, 통장 3만 원 보자. 안 갖고 오면 3천만 원 이하요. 근데 계약서 한번 보자겠는데 안 갖고 오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신고한청이 이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자진신고 감경 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죠. 그래서 28회 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의 불응자는 감경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참고인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가 있었죠. 이게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성실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감경 면제 기준을 뒀어야 되는데 요걸 신설을 하면서 이걸 누락시켰어요. 그래갖고 가장계약 신고나 가장해지 신고는요, 감경 면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미스한 걸로 보여요.
자, 그다음 이제 감경 면제를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에 통보가 돼버렸다. 당연히 이제 감경 면제 적용할 일이 없고요. 상습적으로 감경 면제를 받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죠, 이거. 그래서 1년 내 3회 이상의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은 바가 있어요. 1년 내에. 아주 상습범입니다. 위반 아주 상습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감경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자진신고자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진신고 감경 면제를 받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으로 갑니다.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그래서 매회 출제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있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숙제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작년에 출제했던 부분이죠.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이었어요. 이때는 거래금액, 그러니까 물건별 거래가액과 총실제 거래가격을 적을 때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분양받아 오신 분은 이거 아는데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은 분양계약서를 보면 건물분 부가세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거래, 나머지 거래는 부가세 제외 금액을 적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거 작년에 물어봤죠. 자, 그 다음 이제 매수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국적과 매수 용도를 꼭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독주택용지로 매입하는 건지 상업용으로 매입하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국적과 매수 용도를 꼭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잘 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물건이 건축물이었잖아요.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적게 돼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를.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을 적습니다. 그럼 계약 대상 면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 건데 이때 건축물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이것도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럼 물건이 만약에 건축물이라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적어야 되고 집합 건물이었다. 면적 적을 때 전용 면적만.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야 됩니다. 이 점도 아주 잘 묻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초의 공급계약 전매계약입니다. 이때는 공급계약이라든가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은 금액을 적을 때 나눠서 적어야 돼요. 그래갖고 분양가격이 있죠. 분양가격 적어야 되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지급액이 있죠. 추가지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P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프리미엄.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적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적을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는다고 그랬죠? 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종전부동산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 서식에 종전부동산란이 있는데 꼭 명심하세요.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습니다. 그럼 입주권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헌집, 주계, 세집다완이에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작성을 한다. 그때 이제 거래금액란에 추가 지급액 적습니다. 피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격을 적는데 이 권리가격이 뭐냐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에요. 요것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또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 정도만 이해를 꼭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봤죠? 다 봤고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등장하고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32회 때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들만 딱 정리하면 이건 끝나셔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신고 대상 계약. 요걸 32회 때 물어봤죠. 아주 해피했는데
일단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주임법상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랑 관련이 없는데, 그럼 이제 주택이에요. 그는 주택이고, 이때 대상 지역이 있고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금액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다. 시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이게 특별시든 광역시든 뭐 세종특별자치시든 특례시든 대도시든 수도시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 있든 수도권에 있든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 있죠. 이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만 대상이에요.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만. 그럼 경기도는 양평군, 가평군이 있죠. 그러면 광역시에 뭐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런 식으로 군이 있죠. 그러면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에요. 그럼 충북 보은군이다, 무주군이다, 안동군이다, 다 아니죠. 안동시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군은 경기도와 광역시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에 있는 주택 다 대상,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 경기도와 광역시 있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때 금액은 63빌딩으로 기억합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63빌딩으로 기억합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 되는 거죠. 63빌딩 이렇게. 자, 그래서 6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초과합니다.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때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갱신계약 포함인데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일단 제외예요. 그럼 묵시갱신 같은 건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63빌딩이다. 요거는 신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신고 기한, 신고 관할, 신고 의무자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점들을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갑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신고 관할, 주택 소유 관할 신고한청이죠. 다만 참고로 여기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조례로. 그래갖고 현재 읍면동장에게 다 위임을 해놨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개공은 중개거래일지라도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개공은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개공사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뿐입니다. 해제 신고 의무도 개공이 할 수 있을 뿐이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이거 개공은 아예 의무 자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면 당사자에게 위임장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일반이 국가 등이었다? 그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겠죠. 다음에 일방이 신고 거부했다? 다른 의미의 단독 신고하겠죠. 그죠? 이때는 그 사유서, 다음에 계약 체결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개공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신고사항인데 이것도 별도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 들어가야 되고,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이 아닌 단체, 이렇게 이제 신고사항이 돼 있고요. 임대차 목적물 현황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 면적이라든가 소재지 종류,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 언제. 근데 특이한 게 계약 기간이 들어가죠. 임대차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 기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월차임이 들어가요. 이게 당목계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당목계대. 여기에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요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 신고사항도 별도로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만 딱 해두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요것도 전자신고, 방문신고로 나눠지겠죠. 근데 요건 특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제출대행할 때 전자신고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자신고할 때도 제출대행이 허용돼요. 전자신고할 때도. 이거 왜 그랬냐면 개공이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중개거래인데 손님이 그럴 수 있죠. 개공한테 임대차 계약 좀 신고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전자문서로다가 이렇게 위임장 받아가지고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신고시도 유일하게 전자신고할 때 제출대행되는 게 이거예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란한 다음에 이제 신고한 책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내보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 특이 방식이 그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없었잖아요.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통상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일방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써요. 그래갖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란한 다음에 거기에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체결 증명서류, 즉 입금증 같은 걸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독으로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해요. 물론 이 계약서는 완성된 계약서여야 됩니다.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이 다 되어 있고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야 돼요. 이런 계약서를 일방이 또는 대리인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 제출해버리면 공동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특이해요. 이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이걸 폐지해버렸죠. 근데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인데,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변경, 해제 등의 신고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아주 비슷한데, 그러면 해제 신고는 역시 30일 내에 하는 게 맞겠죠. 30일 내에 하는 게 맞을 텐데, 여기에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추적하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추정하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변경 신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변경이 됐거나 해제가 되면요, 변경이 된 날로부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여기는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를 꼭 할 필요가 없죠.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럼 변경 신고 들어갔죠? 그럼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주고요. 해제 신고 들어갔죠? 그럼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정 제도가 있어요. 잘못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용 의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금지행위 규정, 검증 규정, 조사 규정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가도요, 세무서한테 그 검증 결과 전부 다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조사도 모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건데, 임차인이 만약에 전입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대신 전입 신고서 낼 때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내야 돼요. 그럼 간주한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동안 임대신고를 해왔거든요. 그럼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같은 게 있죠. 이 법에 따라 임대신고를 해왔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신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변경신고 이런 게 접수가 됐잖아요. 접수가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가 간주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대신 꼭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제출된 경우로 한정하죠. 그럼 확정일자, 이제 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통보를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위반했을 때 전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100과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신고한 층에 당연히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과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점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포인트 33 위균 등의 취득 특례 들어갈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